안녕하세요. 엄윤정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정치외교학을, 대학원에서 국제재무와 금융공학을 전공한 뒤 약 14년간 공기업에서 국제금융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사회과학 도서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사회과학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회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사회과학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과학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1년에 이화여대 사회과학부에 입학했는데요. 사실 그땐 사회과학이 뭔지도 잘 모르고 수능 성적에 맞춰 원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회과학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과학, 2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죠. 먼저 사회라는 단어를 알아볼까요? 한자로는 모일사회, 모일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집단,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영어로는 society, community 혹은 world라고 번역합니다. 학문으로서 사회란 사람들이 모여 삶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범위는 작은 집단에서부터 마을, 도시, 국가, 넓게는 전 세계로 확장할 수도 있죠. 그럼 왜 사회라는 단어에 과학을 붙였을까요? 사회과학을 이해하려면 과학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실험을 하는 게 상상되지 않으세요? 과학자들은 관찰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어떤 현상을 검증하고 일반화된 법칙이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자연현상을 검증해서 일반화된 법칙이나 이론을 발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알아내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처럼 말이죠. 이제 사회과학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회과학은 어떤 사회현상을 관찰, 실험, 검증해서 일반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회현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나 마라탕 가격이 작년보다 비싸다고 느낀 적 있죠? 용돈은 작년과 그대로인데 말이죠. 떡볶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로 일반화하는 게 바로 경제학이라는 사회과학의 분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2023년도 출산율이 0.7명이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죠?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관찰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건 큰 틀에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속합니다. 철학이나 문학, 역사와 같이 검증해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학문은 인문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과학이 뭔지 와닿지 않는다고요? 오늘의 강의의 대상은 청소년 여러분이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과학을 설명해 볼게요. 서울대의 단과대학을 보면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그 외에도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몇 개의 대학의 사회과학 전공을 비교해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전공 분야가 보이시나요? 바로 정치, 경제, 사회입니다. 정치학은 고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학문인데요. 사람들이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행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요. 그럼 사회학은 뭘까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사회에서는 자유, 평등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다양한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인간사회의 구조와 현상,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과학에 포함되는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사회과학 문해력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사회과학 문해력은 왜 중요할까요? 영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영어의 문해력이라는 건 영어로 쓰여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로 쓰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영어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으면서 문맥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영어 공부를 할까요? 바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영어로 쓰여진 글을 읽고 쓰는 것도 큰 틀에서는 의사소통입니다. 사회과학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사회과학 문해력이란 사회과학을 주제로 쓰여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사회과학 글을 이해하려면 사회과학의 언어인 사회과학 용어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과학 용어와 개념이 바로 의사소통의 도구거든요. 아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혼자 사는 걸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혼자 살고 있지 않아요. 집이라는 공간만 혼자 쓰고 있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게 점원, 식당 주인, 동료,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과학의 문해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 안의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사회과학의 언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사회라는 과목으로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오랜 시간을 들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회과학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경제학에 대해 말하면서 떡볶이와 마라탕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제 딸이 거실에 있던 제 앞에 슬그머니 앉더니 요즘 외식비가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타다다다다다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평소엔 제가 묻는 말엔 겨우 대답만 하지 먼저 말을 잘 걸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가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이고 치즈 추가하면 5,000원이야. 탕후루도 3,000원짜리는 없어. 거의 4,000원이고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과 삼각김밥, 음료수를 사면 5,000원. 주말에 친구들이랑 마라탕에 고기 추가하면 최소 12,000원이야. 딸은 물가가 올라 중학교 때 받던 용돈으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용돈 인상을 요구했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학교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정상화되고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밖에서 외식하는 횟수도 늘어난 데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물가 상승 때문에 특히나 많이 오른 외식비가 고등학생인 제 딸의 용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사회과학글은 쳐다보지도 않던 제 딸이 물가 상승이라는 사회 현상을 보고 경험적으로 분석해서 일반화했고 이 사회 경제적 현상이 자신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용돈을 올려줬냐고요? 물론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회과학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사회과학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신문입니다. 제가 앞서 사회과학에서 뽑은 3가지 키워드 기억나세요? 정치, 경제, 사회였어요. 신문의 1에서 4면에는 대체로 정치, 경제, 사회 기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일간지 덕분에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기사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지난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4월 총선 관련 정치기사와 고물가 고금리 관련 경제기사,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기사 등이 실려 있어요. 신문은 사회과학 문해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신문 기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회과학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30분 신문 읽기 방법을 소개할게요. 바로 정독하기, 개념 정리, 질문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독하기인데요. 먼저 신문 기사들 중 하나를 골라서 정독합니다. 기사 하나를 읽는 건 5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편독을 피하고 싶다면 정치, 경제, 사회 순서로 번갈아 읽으면 좋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사를 선택할 때 포털 사이트에서 쏟아지는 가십성 기사는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인터넷 기사들은 조회수에 연결되는 수익 구조 때문에 트래픽을 높이려고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이런 포털 사이트의 독자들은 소비성 가십만을 탐독하게 되기 쉬워요. 이에 반해 주요 일간지의 신문 기사들은 취재, 기사 작성, 퇴고와 편집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듬어진 글입니다. 기사 내용도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회과학 주제에 부합하고요. 그렇다면 신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집도 많이 줄었죠? 종이신문 파는 곳도 잘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주요 일간지 하나씩은 구독했어서 아침이면 신문 배달이 왔거든요. 그땐 개인용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 저희 엄마는 고등학생 오빠를 위해 사설을 오려놓고 저는 TV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에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땐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기 전이라 모든 지하철 역사 안에는 신문 가판대가 있었어요. 읽을 거리가 없으면 저도 가끔 신문을 사서 지하철을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하철에서 신문 보는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죠. 실제로 국내 뉴스 이용 유형은 포털 사이트나 SNS 등 디지털 미디어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고 합니다. 종이신문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지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종이신문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기사를 클릭하면 원문을 크게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개념 정리예요. 문해력의 기본은 그 언어를 아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언어인 사회과학 용어들의 개념 정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독한 기사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도 정리해보는 거죠. 기사를 하나 같이 보면서 용어와 개념을 정리해볼까요? 지난 3월 6일 한겨레 1면에 실린 경제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키워드는 바로 1인당 국민 총소득입니다. 키워드는 대체로 기사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인당 국민 총소득이란 뭘까요? 이 기사에서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을 한 해 동안 국민이 대내외, 즉 국내 국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어로는 GNI, Gross National Income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원화 약세와 원달러 환율도 언급하고 있죠. 원화 약세라는 말은 1달러를 사는데 지난해보다 14원 더 내야 하므로 달러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명목 국민 총소득과 실질 국민 총소득입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용돈이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랐고 떡볶이 가격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년엔 용돈으로 떡볶이를 3.3회 정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2.75회밖에 못 사 먹는다는 말이 돼요. 명목은 여러분이 받은 용돈의 실제 액수로 표현한 거고 실질은 3번 사 먹을 떡볶이를 2번밖에 못 사 먹게 되는
재화의 개수로 표현한 거예요. 실질 국민 총소득은 명목 국민 총소득의 물가 상승률과 실제 구매력을 감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에서 소득은 3.7% 늘었지만 고물가로 구매력이 줄어들어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가 바로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개념을 정리하니 기사 내용이 훨씬 잘 이해되죠? 종이신문으로 기사를 봤다면 스크랩해서 메모를 붙여 개념을 정리해도 좋고, 혹시 패드를 사용한다면 신문 스크랩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으로 읽기입니다. 여러분은 신문 기사를 읽을 때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신문 기사는 기자나 일간지의 주관적 견해와 방향성을 담아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기사라도 일간지마다 논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신문을 여러 개 읽지 않잖아요. 보통 하나, 많으면 일간지와 경제신문 2개 정도 볼 겁니다. 하나의 신문과 한 개의 기사만 보다 보면 그 기사 내용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 무조건 동조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필자의 주장이 절대적 옳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해요.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사를 읽을 땐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어떤 시선으로 기사를 읽을지,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지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읽는 거예요. 하루 1개도 좋고 일주일에 1개도 좋아요. 지금까지 사회과학 독서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신문 읽기를 통해 사회과학 독서 근육을 키워보자고요. 30분 신문 읽기는 분명 여러분이 좀 더 심화된 사회과학 독서를 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거예요. 30분 신문 읽기의 혁명,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